버린 게 아니에요. 자신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 사람도 피해자였으니까. 버린 게 아니에요. 차 안에서 젊은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려고 도망친 것 같아요. 그 사람도 피해자였으니까. 운전대를 잡은 남자의 손이 하얗게 굳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20년 전 한 남자가 어린 딸을 섬에 두고 떠났습니다. 바다가 그의 아내를 삼킨 그날 이후 그는 단 하루도 평온하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 그 딸이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 앞에 앉아 용서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시작하기 전 잠시만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20년 전 제주의 작은 섬에서 시작됐습니다. 준서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해 뜨기 전 바다로 나가고 해질 무렵 돌아오는 삶을 살았죠. 아내 미영과 3살배기 딸 하나, 그게 그의 전부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어부들과 달랐던 점이 있었다면 준서는 바다를 무서워했다는 거였습니다. 어릴 적 본 뒤집히는 배, 물에 빠진 사람들의 비명, 그 기억이 평생 그를 따라다녔죠. 그래도 나갔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오늘도 나가야 해? 미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에 쌀은 떨어지고 딸의 분유값도 나가야 하는데 어쩌겠어요. 준서는 대답 대신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다는 준서에게 생기였지만 동시에 공포였던 거죠. 미영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바다를 사랑했습니다. 굴을 따러 갈 때마다 콧노래를 불렀고 파도 소리를 자장가처럼 여겼죠.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고 아가야 자거라 파도 지나가면 그 노래를 부르며 미영은 딸의 목에 작은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굴껍데기를 밤새 돌에 갈아서 만든 세상에 하나뿐인 목걸이였죠. 거칠었던 껍데기가 미영의 손길을 거쳐 매끈한 조각으로 변했고 그 안에는 엄마의 사랑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바다야. 바다 안 무섭게 해주는 거야. 미영이 딸에게 말했습니다. 딸은 그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웃었고 준서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불안했지만 그래도 셋이 함께 있으면 괜찮았습니다. 저녁이면 미영이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아 딸이 제잘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준서는 생각했던 거죠. 이대로만 살 수 있다면. 하지만 바다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잔잔했습니다. 미영이 준서를 깨우며 말했죠. 오늘 조류 좋대요. 굴이 많이 잡힐 거예요. 준서는 불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달 밀린 방세를 내야 했고 딸의 신발도 사줘야 했으니까요. 섬 생활은 팍팍했지만 가족이 함께라면 견딜만 했습니다. 배를 타기 전 미영이 딸을 안고 말했습니다. 금방 올게. 저녁에는 맛있는 거 해줄게. 딸은 목에 걸린 굴껍데기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바다로 나간 지 2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예보에 없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파도가 점점 거칠어졌죠. 준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두려워했던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들어가야 해. 준서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미영은 아직 괜찮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오늘 수학이 좋잖아요. 그때였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배를 덮쳤고 세상이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폐를 채웠고 준서는 본능적으로 미영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손끝이 닿는 듯 했지만 거친 물살이 둘을 갈라놓았죠. 미영아. 준서가 외쳤지만 목소리는 파도에 묻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미영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고 준서는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숨을 쉬었지만 살아있다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구조선이 왔을 때 준서만 살아있었습니다. 준서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구조선에서 내려진 그날부터 준서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파도 소리가 들렸고 미영의 손이 자기 손에서 미끄러지는 감각이 되살아났죠.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아내의 눈을 마주했던 그 순간 그 공포가 매일 밤 그를 찾아왔습니다. 섬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기적이네. 살아 돌아오다니. 하늘이 도왔어. 하지만 준서에게 그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벌이었습니다. 아내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신은 물 위로 떠올라 숨을 쉬고 있었다는 사실, 그게 준서를 매일 죽였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준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문객들이 위로의 말을 건넬 때마다 고개만 숙였고 딸이 엄마를 찾으며 올 때도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느꼈으니까요. 아빠는 왜 엄마를 못 구했어? 3살짜리 딸이 물었을 때 준서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딸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조차 두려웠죠. 이 손으로 아내를 지키지 못했는데 어떻게 딸을 안을 수 있겠습니까? 섬은 그대로였지만 준서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포구에 서면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바다를 보면 몸이 먼저 떨렸습니다. 배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그 작은 나무 판자 위에 다시 서는 순간 자신도 함께 가라앉을 것 같았으니까요.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부가 바다에 나가지 못하면 살 수 없었지만 준서는 파도만 봐도 숨이 막혔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멍하니 바다만 바라봤죠. 다른 어부들이 배를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동정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군거림으로 바뀌었죠. 바다 안 나가고 어떻게 살려고. 아이는 어쩌려고 저러나. 그 말들이 준서의 귀에 박혔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이렇게는 못 살아.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라도 생각해야지. 밥은 먹고 살아야 하잖니. 하지만 준서는 딸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딸의 목에 걸린 굴껍데기 목걸이를 볼 때마다 미영이 떠올랐고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으니까요. 딸이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준서는 방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준서는 점점 말을 잃어갔고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섬 어디를 가도 아내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게 준서를 미치게 만들었죠. 굴 따던 바위, 함께 걷던 길, 웃으며 손 흔들던 포구. 모든 게 칼이 되어 준서를 찔렀습니다. 어느 날 밤 준서는 결심했습니다. 어멍, 아이 좀 맡아주세요. 어머니는 놀란 얼굴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딜 간다고? 서울로. 일자리 찾아보게요. 돈 벌어서 보낼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준서는 그저 도망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섬에서, 이 바다에서, 그리고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아이는 어쩌고? 금방 데리러 올게요. 그 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준서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걸. 떠나던 날 아침, 딸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숨소리를 내며 굴껍데기 목걸이를 꼭 쥐고 있었죠. 준서는 딸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저 조용히 짐을 챙겨 포구로 향했습니다. 배가 섬을 떠날 때 준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발걸음을 멈출 것 같았으니까요. 파도 소리가 귀를 때렸고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준서는 그저 앞만 보고 섰습니다. 도망자처럼, 비겁한 아버지처럼 20년이 흘렀습니다. 준서는 서울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처음엔 수산시장 막노동으로 시작했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죠. 바다는 피했지만 물고기는 다룰 수 있었습니다. 손에 익은 감각이 있었으니까요. 몇 년 후 작은 가공 공장을 차렸고 그게 점점 커졌습니다. 밤을 새워 일했고 쉬는 날 없이 달렸죠. 도망친 죄책감을 일로 지우려 했지만 밤마다 꿈에서 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준서는 굴빛사랑 수산가공 회사의 회장이었습니다.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죠. 바다는 여전히 무서웠고 섬으로 돌아갈 용기도 없었습니다. 회사 이름에 굴을 넣은 건 미영 때문이었습니다. 잊을 수 없었고 잊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인사팀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신입사원 면접 결과입니다. 준서는 서류를 대충 훑어봤습니다. 관심 없었죠. 그저 도장만 찍으려던 순간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출신지 제주. 손이 멈췄습니다. 제주라는 글자만 봐도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이상하게 시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합격시켰어? 네, 현장 경험이 있고 손기술이 좋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덮었습니다. 제주 출신이라고 특별할 건 없었죠.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공장 순찰 중이었습니다. 준서는 가끔 현장을 돌았습니다. 사무실에만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졌으니까요. 작업장을 지나가던 중 한 신입 직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없이 일하는 모습, 정확한 칼질, 빠른 손놀림. 섬에서 자란 사람 특유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준서의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향했죠.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 직원이 고개를 들었고 목에 걸린 작은 무언가가 형광등 빛에 반짝였습니다. 준서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굴껍데기였습니다. 낡고 빛바랜 손으로 갈아 만든 듯한 작은 목걸이. 요즘 사람들이 할 법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준서는 그런 목걸이를 20년 전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미영이 만들었던 그 목걸이. 설마.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죠. 제주에서 굴껍데기 목걸이를 하는 사람이야 많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그 직원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2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말수가 적어 보였죠. 다른 직원들과 섞이지 않고 혼자 묵묵히 일했습니다. 저 신입 이름이 뭐지? 옆에 있던 관리자가 대답했습니다. 수아라고 합니다. 조용하고 성실한 편입니다. 수아.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준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20년 전 자기가 두고 온 딸의 이름도 수아였습니다. 나이는 23살입니다. 숫자가 맞았습니다. 딸이 지금 그 나이였죠. 준서는 손을 떨며 벽을 짚었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아니, 괜찮아. 준서는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우연이라고 착각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준서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죠. 3살짜리 딸이 굴껍데기 목걸이를 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지만 확인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준서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외면했던 과거가 눈앞에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준서는 확인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죠. 작업장을 지나칠 때마다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고 회의 중에도 생각이 흐트러졌습니다. 그 신입 직원, 수아라는 이름, 굴껍데기 목걸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가슴 한쪽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준서는 비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입 직원 인사 기록 좀 가져와. 누구 말씀이십니까? 수아 제주 출신.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고 준서는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보호자 없음 조모 사망.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준서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뜻이었습니다. 혼자였다는 뜻이었죠. 조모 언제 돌아가셨지? 준서는 중얼거렸지만 서류에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알 방법도 없었죠. 20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으니까요. 준서는 서류를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가 홀로 아이를 키웠을 것이고 힘들었을 것이고 자기를 원망했을 겁니다. 그 모든 세월 동안 준서는 서울에서 회사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비겁했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또 공장을 순찰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어서 나온 것이었죠. 모두가 퇴근한 텅 빈 복도를 걷는데 작업장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야근이었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수아가 혼자 남아 정리를 하고 있었죠. 준서는 다가가려다 멈췄습니다. 그때 작업장 안에서 낮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고. 노래였습니다. 준서의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노래는 미영이 부르던 자장가였습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도 유행가도 아니었죠. 미영이 딸을 재우며 즉흥적으로 만든 노래였습니다. 아가야 자거라, 파도 지나가면. 수아는 무의식 중에 노래를 흥얼거리며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노래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았죠. 준서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숨이 막혔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노래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셋뿐이었습니다. 죽은 미영, 돌아가신 어머니, 그리고 딸. 맞아, 저 아이가. 준서는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20년 만에 자기가 버린 딸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노래는 이내 멈췄고 수아는 작업장을 정리한 뒤 불을 끄고 나갔습니다. 준서는 복도 모퉁이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아는 여전히 목에 굴껍데기 목걸이를 하고 있었고 피곤한 얼굴로 엘리베이터에 올랐죠. 준서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20년의 공백이 너무 컸고 자격이 없다고 느꼈으니까요. 미안해. 준서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텅 빈 복도에 그 말만 울렸죠. 같은 시각 관리자는 CCTV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작업장 앞에서 오래 서 있던 모습이 찍혀 있었죠. 왜 저 신입한테 신경을 쓰지? 관리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의 관심은 곧 문제였습니다. 승진할 사람이 생기거나 잘릴 사람이 생기거나 둘 중 하나였으니까요. 지켜봐야겠어. 관리자는 수아의 이름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붉은 펜으로. 그날 이후 준서는 수아를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다가가지는 못했지만 눈길은 거둘 수 없었죠. 그리고 그 시선은 누군가에게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수아의 근무표에서 이름이 자주 빠졌다가 다시 들어갔고 담당 작업이 이유 없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죠. 하지만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야근 가능해? 관리자가 불쑥 물었습니다. 네.
수아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섬에서 배운 건 하나였으니까요. 일은 시키면 하는 거라는 것. 하지만 그날 이후 야근은 늘 혼자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하나둘 빠져나가고 마지막까지 남는 건 수아뿐이었죠. 정리 제대로 해. 한 번 더 확인해. 이거 다시. 관리자의 지시는 끝이 없었고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 섞었다가 일이 더 꼬인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은 손질이 끝난 상자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상한 생선, 규격 미달 포장, 그리고 그 상자는 수아 이름으로 기록돼 있었죠. 이거 내 라인이잖아. 관리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수아는 고개를 저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했는데? 내 이름으로 돼 있는데.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억울했지만 싸울 수도 없었죠. 회의실에서 관리자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신입이 아직 숙련이 덜 된 것 같습니다. 현장에 계속 두는 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수아의 이름은 대놓고 나오지 않았지만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같이 일하던 직원들이 한 발짝씩 떨어졌고 말수가 줄었죠. 괜히 엮이지 말자. 그 말이 공기처럼 흘렀습니다. 수아는 혼자가 되는 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섬에서도 늘 그랬으니까요. 다만 이곳은 섬이 아니었고 할머니도 없었습니다. 그 무렵 준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장에 문제 직원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서를 넘기던 준서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름을 보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죠. 구체적으로 준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관리자는 기다렸다는 듯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위생 문제, 작업 실수, 동료들과의 마찰. 정리된 문장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본 거야?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관리자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책임지고 정리하겠습니다. 그 말에 준서의 눈이 잠시 관리자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시선은 차가웠죠. 보류, 준서가 말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고해. 관리자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수아는 또 혼자 작업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칼을 씻고 바닥을 닦고 불을 하나씩 끄며 끝을 맞추던 순간이었습니다. 발밑에서 미끄러짐을 느꼈습니다. 바닥에 물기가 있었고 수아는 균형을 잃었습니다. 순간 몸이 기울었고 손에 쥔 칼이 허공을 그었죠. 수아는 본능적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지며 어깨가 차가운 금속 모서리에 부딪혔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프다는 감각보다 먼저 든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또 혼자구나. 그때 작업장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경비원이 급히 들어왔고 그 뒤를 따라 준서가 나타났습니다. 야간 순찰 중이었던 준서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참이었죠. 괜찮아요? 경비원이 물었지만 수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깨에서 올라오는 통증 때문이었죠. 그 순간 목에서 뭔가가 툭 하고 빠져나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작은 조개빛, 굴껍데기 목걸이였습니다. 준서는 천천히 몸을 굽혀 목걸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조개빛이 형광등 아래서 은은하게 빛났고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20년 전 미영이 밤새 돌에 갈아 만들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거칠었던 껍데기가 손길을 거쳐 매끈해지던 순간 딸의 목에 걸어주며 웃던 얼굴. 이걸 어디서 났어? 준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수아는 바닥에 앉은 채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무슨 질문인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죠. 어릴 때부터 하고 있던 거예요. 엄마가 만들어줬어요. 그 말이 준서의 가슴을 정면으로 쳤습니다. 엄마가? 준서는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장면이 터지듯 떠올랐죠. 비린내 섞인 바닷바람, 젖은 손, 굴껍데기를 돌에 갈며 웃던 미영의 얼굴. 이거 잘 간직해. 바다처럼 단단해지라고. 그날 배가 뒤집히던 순간 손에서 미끄러져 빠져나간 그 손길. 준서는 숨을 들이쉬려 했지만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노래도. 그는 자기도 모르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까 작업장에서 부르던 노래. 수아의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냥 어릴 때 자장가였어요. 왜 부른 건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제야 준서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꾸민 게 아니었습니다. 노린 것도 아니었죠. 그저 살아온 흔적이 몸에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준서는 목걸이를 수아의 손에 조심스럽게 쥐어주었습니다. 마치 부서질까 두려운 것처럼. 이거 앞으로도 계속하고 다녀. 수아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으니까요. 분노도 아니고 의심도 아니고 너무 깊은 미안함 같아서. 병원 가야겠어. 준서가 경비원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그날 밤 수아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깨 인대가 늘어났고 타박상이 심했죠.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며칠은 쉬어야 했습니다. 준서는 복도에 서서 진료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갈 수 없었죠. 아버지라고 말할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준서는 관리자를 불렀습니다. 이 사고 개인 과실 아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무게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정리된 자료 전부 다시 가져와. CCTV, 작업 기록, 전부. 관리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내 보고서 조작된 부분 있지? 준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관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안으로 정리해. 사표든 해명이든. 준서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관리자는 고개를 숙인 채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준서는 혼자 작업장에 남았습니다. 수아가 쓰러졌던 그 자리에 서서 바닥에 남은 물기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너무 늦었어. 그 말은 텅 빈 작업장에만 울렸습니다. 며칠 후 수아는 병원에서 퇴원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깨는 아직 아팠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했죠. 퇴원하던 날 복도에서 준서를 마주쳤습니다. 몸은 좀 어때? 준서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수아는 형식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그가 왜 자기에게 신경 쓰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공장 원래 자리로 복귀해도 돼. 아니면 다른 부서 가도 되고. 준서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은 계속하고 싶어요. 수아가 대답했습니다. 다만 특별한 건 싫어요. 준서는 짧게 웃었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그래. 그게 맞겠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죠. 20년의 공백은 한마디로 메워지지 않았으니까요. 수아가 퇴원하던 날은 유난히 바람이 잔잔했습니다. 병원 앞 은행나무 잎이 소리 없이 떨어졌고 하늘은 괜히 높아 보였죠. 준서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기사에게 조용히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앞에서 내려줘. 수아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혼자 나왔습니다. 고개를 들자 준서가 서 있었죠. 짐은 그것뿐이야? 그가 물었습니다. 네. 짧은 대답. 두 사람 사이에 쓸데없는 말은 없었습니다. 차에 타는 동안 라디오는 꺼져 있었고
엔진 소리만 차 안을 채웠습니다. 회사 원래 자리로 복귀해도 된다. 준서가 운전대를 잡은 채 말을 꺼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혹시 다른 데 가고 싶으면 말해. 준서는 한 번 더 말을 고르다 멈췄습니다. 수아가 그를 힐끗 보았습니다. 왜요? 준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도를 조금 줄였죠. 그냥 차가 신호 앞에 섰습니다. 빨간 불. 잠시 멈춤. 수아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저 어릴 때 아버지가 있었어요. 준서의 손이 운전대 위에서 굳었습니다. 바다를 엄청 무서워했어요. 그런데도 매일 바다에 나갔죠. 수아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사고로 돌아가신 뒤로 완전히 변했어요. 말도 없어지고 눈도 잘 안 마주치고 신호가 초록으로 바뀌었지만 준서는 차를 출발시키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경적이 울렸고 그제야 준서는 천천히 차를 움직였죠. 그러다 어느 날 사라졌어요. 수아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버렸다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도망쳤던 것 같아요. 살려고. 준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사람도 사고의 피해자였겠죠. 수아의 말은 판결 같지 않았습니다. 이해에 가까웠죠. 준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회장님도 바다 싫어하시죠? 수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에 바다일 하셨던 것 같아서요. 수아는 목에 걸린 굴껍데기 목걸이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거 만든 사람도 바다 싫어했거든요. 근데 매일 나갔어요. 가족을 위해서. 준서는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엔진을 끄지 않은 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그가 물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을 다시 만나면 뭐라고 말하고 싶어? 수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 말에 준서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죠. 그걸로 충분해요. 수아가 덧붙였습니다. 미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도 힘들었을 테니까. 살아있기만 하면 그걸로 됐어요. 준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 내지 않았죠. 그저 운전대를 꽉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수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준서는 눈물을 닦고 다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차는 공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수아가 문을 열고 내리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여기서 일 계속할게요. 그 말에 준서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수아가 공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고 준서는 차 안에 남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미영, 그리고 작은 아이. 사진을 천천히 접어 다시 넣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 지금은 아버지라는 말보다 곁에 있는 게 먼저니까. 준서는 그날 이후 한 번도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그 아이가 일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날 이후 공장은 조용히 변했습니다. 관리자는 사라졌고 새로운 사람이 왔습니다. 야근은 공정하게 돌아갔고 부당한 지시도 사라졌죠. 수아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목에 굴껍데기 목걸이를 걸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누가 특별히 챙겨주지도 않았고 수아도 바라지 않았죠.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가끔 작업장을 지나가는 회장의 모습이 보였고 그때마다 짧은 눈인사가 오갔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시선은 따뜻했습니다. 수아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섬에서 배운 대로 그저 받아들였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수아는 출근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사려다 문득 창밖을 보았죠. 바다가 보이는 방향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바다였습니다. 서울에서는 바다를 볼 일이 없었으니까요. 수아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엄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거칠게 갈린 굴껍데기가 손끝에 닿았고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같은 시각 준서는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 하늘은 맑았지만 준서의 시선은 멀리 있었습니다. 바다가 있는 남쪽을 향해. 미영아, 준서는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 잘 크고 있어. 너를 닮아서 강해.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준서는 매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진이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예전 사진이 아니라 최근에 찍힌 작업장 사진이었죠.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 한쪽 구석에 수아가 있었습니다. 준서는 그 사진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없어도 괜찮아. 혼잣말이었습니다. 곁에 있으면 돼. 오후 수아는 작업을 마치고 로비를 지나가다 게시판을 보았습니다. 회사 소식이 붙어 있었고 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직원 복지 개선 안내, 야근 수당 인상, 휴게 시간 확대, 근무 환경 개선. 회장님이 직접 지시하셨대. 옆에 있던 직원이 말했습니다. 요즘 달라지셨어. 현장을 자주 오시고.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유는 몰랐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퇴근길 수아는 공장 정문을 나서다 뒤돌아봤습니다. 2층 창문에 누군가 서 있었죠. 준서였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준서는 먼저 고개를 숙였고 수아도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무언가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수아는 걸음을 옮겼고 준서는 창가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수아는 작은 방에서 목걸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요. 낮게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수아는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어딘가 익숙하다고, 슬프지만 따뜻하다고. 하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알아도 달라질 건 없었으니까요. 준서는 그날도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바다로는 끝내 돌아가지 않았지만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딸을 멀리서 확인했고 퇴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세상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용서도 사랑도 때로는 말없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수아는 자신이 왜 그 노래를 불렀는지 끝내 몰랐습니다. 하지만 알게 됐습니다.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겐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걸.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여운을 남겨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